아우 엄마, 처갓집 식구들 다 듣는데 왜 애엄마한테 뭐라고 하세요? 통화 소리 다 들리는데 너는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해. 지금 몇 시야? 금방 출발하겠다고 한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엄마 지금 바깥에 서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 아니 그니까 택시 타고 시내에 가 계시라니까 왜 대문 앞에 서서 기다리세요? 신경 쓰이게 그리고 간다고 했는데 자꾸 전화하시니까 애엄마도 그렇고 처갓집 식구들도 다 불안해하고 신경 쓰잖아요.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택시는 오지도 않고 들어가서 기다릴 곳도 없어. 그런데 너는 엄마 걱정보다 너 처갓집에 창피한 게 먼저란 소리지.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잖아요. 저도 눈치가 보이니까. 그렇죠.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 옷도 다 젖어서 춥고 지쳐. 그런데 너는 그런 엄마 생각은 안 해. 내가 살다 이런 황당한 경험은 처음이야. 저희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엄마가 뭐 너희가 버선발로 나와서 반겨주길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속만 지키면 되는 문제잖아. 지금 이게 뭐니? 아무리 너희 처형이 온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오기로 했으면 처갓집에도 네가 잘 얘기를 하고 나왔어야 하는 거잖아. 내 말이 틀려? 거기는 엄마 기다리는 거 알고 그렇게 눈치 주는 거야? 너는 그 직종도 아니고 왜 가야 된다고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아 정말 지금 출발해요. 짐 챙기고 있어요. 아냐 됐어. 급하게 올 것 없다. 처갓집 식구들이랑 더 놀다 와. 일어나기 불편하고 그러면 엄마는 다시 집으로 갈 테니까. 아오 엄마 지금 간다니까 왜 또 그러세요? 어떻게 가시려고 그러세요? 택시도 없다면서요. 걸어가든 버스 타고 가든 알아서 할 테니까. 볼일 봐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한선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39세 고상진입니다. 지난 추석 한 씨는 폭우 속에 작은 우산 하나에 의지해 서 있었습니다. 아들과 전화를 끊고도 비에 맞아 신발이 사납게 튀는 흙탕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집대문 앞에 내려놓은 비에 젖은 김치통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먼 길을 왔는지 한 씨는 울분을 참으며 걸음을 걸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대로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 씨도 원해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네가 자신을 이렇게 대할 줄 알았다면 결코 이 빗속에 이곳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간이 걸려 아들네 집에 온 이유는 있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명절이라고 그렇게 음식 차리고 할 필요 없잖아요. 어머니도 평생 그 고생하셨는데 이제 없애죠. 지난 겨울에 한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설에는 모이지 않고 각자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아들이 추석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를 하자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례를 지내지 말자고 얘기했죠. 사실 그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고집에 차마 없앨 수 없었던 행사였죠. 그것 때문에 남편과의 갈등도 심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며느리는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한 씨가 음식 준비를 다 하고 아들네는 명절 당일 아침 일찍 오곤 했죠. 그러면 이번 추석에는 안 내려올 거니 지난 설에도 보지 못한 아들네였습니다. 1년에 2번 명절이 아니면 멀리 사는 아들을 볼 일이 없었죠. 하지만 아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자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왕복 6시간 거리를 오갈 아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뇨 같이 식사라도 한 끼 해야죠. 그래도 명절인데 그래 그럼 하루만 있다가 가서 쉬어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이제부터는 명절마다 어머니가 올라오실래요? 어머니가 혼자니까 버스 타고 올라오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루 주무시고 가시면 되니까. 한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명절엔 집에서 자식이 오길 기다렸지 직접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최근에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했는데 이사한 아들네 집까지 찾아가는 길도 걱정이 되었고 말이죠. 터미널에 내려서 택시 타고 집에 오시면 되니까. 저희가 차 타고 거기까지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차도 엄청 막히잖아요. 그건 그랬습니다.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그 먼 길을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힘들게 올 것을 생각하면 자신 혼자서 올라가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추석 때는 내가 올라갈게 그래요. 그럼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터미널에서 택시 타서 보여주세요. 아 엄마 올 때 김치도 2~3포기 갖고 있고 올라와 주세요. 지난번에 택배도 보내줬잖아 벌써 다 먹었어 묵은지가 다 떨어졌다네요. 늘 김장을 하면 가장 많이 챙겨서 보내주곤 했는데 아들 상진은 김치찜 김치찌개 같은 김치로 한 요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 김장이 다가올 때쯤에는 늘 한선자의 냉장고에 든 것까지 더 보내주곤 했습니다. 아, 너무 무거울까요? 아냐, 3포기만 가져가면 되잖아. 그리고 어차피 버스 타고 가니까 들고 가지 뭐. 그렇게 한선자는 추석에 아들네 집으로 가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선자가 출발하는 전날에 아들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내일 비 온다니까 조금 일찍 출발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처갓집 가거든요. 내일 점심때쯤 시간 맞춰서 집에 갈 테니까. 엄마도 좀 빠른 버스 타세요. 그래 비가 많이 온대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산 챙기시고요. 그래 알았다. 12시까지 도착하면 넉넉하지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버스에 오르는 한선자의 손에는 아들에게 줄 김치통과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비가 쏟아졌고 차는 막혔습니다. 그래도 이르게 버스를 탔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맞춰서 도착할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선자의 집에서 아들이 사는 경기도까지 쓸 시간이 조금 덜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출발한 지 1시간이 지나자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출발하셨어요. 출발했지 너희 잘까봐 전화 안 했는데 네가 빨리 출발하라 그래서 진작 버스 탔지 그래요. 아들이 곤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아 그러면 도착하시면 조금만 기다리시겠어요? 점심때까지 못 갈 것 같아서요. 왜 사돈네에 무슨 일 있니? 아 그건 아니고요. 조금 있다가 처형이 온다고 만나고 가라고 해서요. 아 차례 지내고 오나보네 장모님이 꼭 그렇게 하셨으면 하셔서 그냥 가버리기가 입장이 좀 그래요. 그래 그렇겠네 알았어. 그래도 금방 오지 그러며 처형 오자마자 인사하고 바로 갈게요. 마을 입구 보시면 작은 찻집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최대한 빨리 출발할게요. 그래 알았다. 바깥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슬슬 아들을 기다려야 할 시간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집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한선자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버스는 터미널에서 멈췄습니다. 시간이 11시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터미널에서 집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죠. 택시는 마을 입구에 섰습니다. 한선자는 띵킹대며 김치통을 챙겨 내렸습니다. 우산을 제대로 펴기도 전에 택시는 출발했습니다. 한선자는 비에 젖은 채로 찻집을 찾았습니다. 두리번거렸지만 불 꺼진 카페 하나가 한선자를 반겼죠. 아이고 문을 닫았네 하긴 명절이니까. 그 생각을 못하고 이곳에서 기다릴 생각만 했던 자신의 아둔함을 탓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식당으로 보이는 곳이 몇 군데 있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불은 꺼진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비를 피할 곳은 보이지 않았고 버스 정류장은 저기 멀리에 보였습니다. 한선자는 우산을 쓰고 아들네 집을 찾아서 걸었습니다. 1에서 20가구 정도가 있는 듯한 작은 단독주택 단지였습니다. 차가 한두 대 보이긴 했지만 다들 집을 비웠는지 무척 고요했습니다. 비가 무섭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일러줬던 주소에 적혀있던 번호가 보였습니다. 아들의 집이었습니다. 여기구나 대문을 밀어보았지만 굳게 잠겨 있었고 담장이 높아서 안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문 위쪽에 작은 지붕이 있긴 하지만 폭이 좁아서 비를 피하기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선자는 들고 있던 김치통을 대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팔이 저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데 옆집 대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들네 대문과는 다르게 위에 넓은 지붕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마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 카페에 들어가 계세요. 아니, 문을 닫았더라고. 아, 그래요. 다른데 문 연 곳 없어요. 다 문을 안 열었어. 그래서 너희 집 앞에 와 있어. 지금 거기에 아무것도 없을 텐데 우산은 있죠. 있긴 있지. 근데 너는 아직 출발 안 했어. 처형이 차 막힌다고 늦어서요. 그냥 가기엔 장모님하고 애엄마가 서운해할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죄송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런데 지금 당장 출발한다고 해도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명절이 아니더라도 차 타고 30에서 40분은 걸리는 곳이기 때문에 차가 막히면 훨씬 더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한 1시간은 이렇게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대답을 하려는데 옆집 건물 거실 창이 열리며 사람이 보였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는 한선자가 수상한지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선자가 찔끔 놀라 얼른 아들네 집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엄마는 차라리 택시 타고 다시 터미널에 가서 기다릴게. 거기에는 들어가 있을 곳도 많으니까. 아, 그러실래요? 저 그럼 출발할 때 연락드릴게요. 그래. 한선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김치통을 들고 다닐 자신이 없어서 대문 앞에 그대로 둔 채로 마을 입구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적한 도로에는 택시는커녕 차도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시내에는 차가 많던데 이곳은 꼭 다른 도시 같았습니다. 10분쯤 기다리는데 역시나 택시도 버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와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비는 그칠 생각을 않고 점점 더 거세지기만 했습니다. 우산을 쓰고 있어도 신발은 이미 엉망이었고 바지도 무릎까지 젖은 상태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시 아들네 집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왔다 갔다 하느라 꼴만 더 비 맞은 생쥐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갈 수 있다면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안쪽 건물은 어떨지 몰라도 대문은 열쇠로 굳게 잠겨있는 상태였습니다. 괜히 다시 한번 문을 흔들어 보자 찰컹철컹 문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 기다렸는데도 아들에게선 출발했다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선자는 점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가족을 보고 싶은 며느리 마음도 알겠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걸 보고 싶은 안사돈의 마음도 알겠지만 며느리의 언니는 한선자보다 아들네와 훨씬 가까운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굳이 명절이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사이였죠. 그리고 이렇게 비가 퍼붓는 날 엄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직도 출발하지 않은 아들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라도 이 정도까지 늦는다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선자에게로 오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차형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으면 애초에 일찍 출발하라거나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이었습니다. 한선자 또한 새벽 일찍 일어나 와서 이 빗속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줄 알았다면 좀 더 늦게 출발하거나 아예 다른 날에 왔을 수도 있었겠죠. 한선자도 아들을 재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갓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은 이해가 갔으니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1시가 넘어가자 이건 아닌 듯 했습니다. 출발했다는 말이라도 들으면 언제쯤 도착하겠거니 생각하고 기다리겠지만 기약 없이 이렇게 빗속에 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날씨도 부쩍 쌀쌀해지는데 비까지 내리자 추위 때문이라도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선자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는지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오길 기다리겠지만 한선자는 이번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어머니 묻지 않아도 아직 사돈네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는지 아주 시끌벅적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도 잘 들렸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일어나요?
어머니 뭐 지금 일어난다고 아까 출발한다더니 여태 출발도 안 했어. 지금이 몇인 줄이나 아니 한선자도 말을 곱게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려 없는 아들 며느리가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한선자가 언성을 높이자 며느리도 안절부절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기다리시는 거 아는데 저희 언니가 이제 와서요. 지금 얼굴 봤으니까 바로 출발할게요. 그러니까 한선자가 꼭 명절에 며느리는 가족도 못 보게 하는 나쁜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선자가 화를 누그러뜨리며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아들이 전화를 바꿨습니다. 엄마 저한테 전화하시지 왜 애엄마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받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황당했습니다. 네가 전화 안 받았잖냐. 아들이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는지 탁하고 방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오 엄마 처갓집 식구들 다 듣는데 왜 애엄마한테 뭐라고 하세요? 통화 소리 다 들리는데 너는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해. 지금 몇 시야? 금방 출발하겠다고 한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엄마 지금 너희 집 대문 앞에 서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 아니 그니까 택시 타고 시내에 가 계시라니까 왜 대문 앞에 서서 기다리세요? 신경 쓰이게 그리고 간다고 했는데 자꾸 전화하시니까 애엄마도 그렇고 처갓집 식구들도 다 불안해하고 신경 쓰잖아요.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택시는 오지도 않고 들어가서 기다릴 곳도 없어. 그런데 너는 엄마 걱정보다 너 처갓집에 창피한 게 먼저란 소리지.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잖아요. 저도 눈치가 보이니까. 그렇죠. 아들이 누그러진 말투로 이야기했지만 한선자는 더욱 기분이 상했습니다.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 옷도 다 젖어서 춥고 지쳐. 그런데 너는 그런 엄마 생각은 안 해. 내가 살다 이런 황당한 경험은 처음이야. 저희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갑자기 처형 보고 가라고 장모님이 붙잡으시니까 엄마가 뭐 너희가 버선발로 나와서 반겨주길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속만 지키면 되는 문제잖아. 지금 이게 뭐니? 아무리 너희 처형이 온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오기로 했으면 처갓집에도 네가 잘 얘기를 하고 나왔어야 하는 거잖아. 내 말이 틀려? 거기는 엄마 기다리는 거 알면서 그렇게 눈치 주는 거야? 말씀은 드렸는데 그런데도 너희 붙잡아 두는 거야? 아니에요. 저희 지금 일어나요? 엄마 지금 출발할게요. 이렇게 늦게 올 거였으면 일찍 출발하라고 하질 말던가. 그것도 섭섭했습니다. 한선자가 늦을까? 봐 빨리 출발하라던 아들은 자신이 조금 기다리는 건 싫고 한선자가 기다리는 것은 괜찮은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지금 출발해요. 짐 챙기고 있어요. 아니야 됐어. 급하게 올 것 없다. 처갓집 식구들이랑 더 놀다 와. 지금 출발하더라도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할 텐데 한선자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발한다는 아들의 말도 이제는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일어나기 불편하고 그러면 엄마는 다시 집으로 간단 소리야. 아오 엄마 지금 간다니까 왜 또 그러세요? 저도 진짜 속상하고 곤란하고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저도 맘 같아서는 진작에 일어났어요. 저도 여기서 입장이 있는데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금방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곤란한 상황이잖아. 괜히 엄마 때문에 눈치 보지 말고 너는 거기 처갓집에서 더 놀다 오라는 거 아니냐? 어떻게 가시려고 그러세요? 택시도 없다면서요. 걸어가든 버스 타고 가든 알아서 할 테니까. 볼일 봐라. 한선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까부터 출발한다. 출발한다. 하는데 또 언제 출발할지는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선자가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빨리 가보라고 하지 않는 사돈에게도 화가 났고 며느리에게도 섭섭했습니다. 아들이 말을 꺼내기 어려우면 며느리라도 나서서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찌됐든 늦게 오더라도 버스가 다니긴 할 테니 버스라도 타고 다시 터미널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한선자는 대문 앞에 놓여 있는 비에 젖은 김치통을 보았습니다. 꼭 제 처지 같았습니다. 저것도 주고 싶지도 않지만 다시 들고 가는 게 일일 것 같아서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를 겨우 막아주고 있는 우산을 고쳤으며 걸음을 떼는데 옆집 대문이 끼익 하고 열렸습니다. 아까 거실 창으로 마주쳤던 그 집 주인인 듯 했습니다. 한선자는 흠칫 놀라 빠르게 지나치려 했지만 옆집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아까부터 계속 여기 서 계시던데 누구 찾아오셨어요? 아, 여기 옆집이 아들네 집이에요. 그러세요. 비도 많이 오는데 왜 안 들어가시고 계속 바깥에 계세요? 아, 아들이 늦는다고 해서요. 그러자 옆집 남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에라도 들어와서 기다리시겠어요? 한선자가 그 말을 듣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비가 많이 오는데 아이고 다 젖으셨네. 이 동네는 한적해서 어디 갈 데도 없으실 텐데요. 아들보다 모르는 옆집 주인이 더 한선자를 걱정했습니다. 희한한 일이었죠. 아니요, 집에 돌아가려고요. 아들이 회사에 일이 생겼다고 늦는 데서요. 그러세요. 먼 길 오신 것 같은데 여기 버스도 잘 안 다녀요. 제가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아이고,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불러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계셔 보세요. 옆집 주인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자 흰 수건을 하나 들고 나왔죠. 여기 이걸로 닦으세요. 콜택시 불렀으니까 조금 있으면 저기 입구에 올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건은 가져가시고요. 한선자는 감사함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곤 짧게 인사를 하고 들어간 옆집 주인 한선자는 수건으로 머리와 어깨 바지를 닦으며 택시가 온다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에게선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출발했는지 아니면 한선자가 간다는 소리에 안심해서 다시 자리에 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괘씸한 마음의 아들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채 안 돼서 택시가 도착했고 한선자는 다시 터미널에서 내렸습니다.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자 그제야 비를 제대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산에는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수건으로 닦는다고 닦았지만 한선자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모양새였습니다. 그래도 내려가는 버스라 명절 당일인데도 표를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터미널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그제서야 힘이 풀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2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집 앞에서 2시간도 넘게 기다리고 있었던 셈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들이 지금 도착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선자는 무척 침울해 있었습니다. 이대로 다시 집까지 버스를 타고 가면 저녁 시간이 가까워질 것이었습니다. 참 의미 없게 보낸 명절 하루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 설처럼 각자 연휴를 보내자고 하는 게 나았을 것입니다. 버스에 타서 한참 가고 있자 그때서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엄마, 저희 지금 집에 왔는데 진짜 가셨어요. 시간을 보니 역시 전화를 끊고 바로 출발한 것도 아닌 듯 했습니다. 그래, 버스 타고 내려가고 있다. 아니, 엄마가 그렇게 재촉해서 진짜 급하게 왔어요. 바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나는 분명 집에 간다고 말했어. 터미널까지는 어떻게 가셨는데요? 옆집 사는 사람이 콜택시 불러줬다 하니 도대체 왜 가셨어요? 정말 왜 갔는지 궁금해서 묻는지 아니면 한선자를 탓하는 것인지 모를 아들의 말, 너 우리가 몇 시에 만나기로 했고 지금이 몇 시인 줄 아니? 그러자 아들이 괴롭다는 듯이 알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최대한 빨리 나오려고 했다고요. 근데 사위 입장에서 어떻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자꾸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네가 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집종이라도 돼 엄마가 기다리니까 빨리 가봐야 한다는 소리를 못하는 게 바보 천치지 뭐야? 그리고 너는 처갓집이지만 소영이한테도 실망했다. 사돈네한테 시어머니 기다린다고 가봐야 된다는 말도 못해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소영이 들어요.
겉봐라 넌 네 엄마는 안중에도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소영이도 시어머니가 기다리든 말든 상관없는 거겠지 됐다. 이미 버스 타서 진짜 가실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한선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꼭 한선자가 과민 반응해서 문제를 만드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누구라도 그 빗속에 장시간 기다리면 화가 났을 것입니다. 과연 장모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도 태평하게 굴 수 있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명절에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 지난번처럼 그냥 각자 집에서 보내자. 그러자 아들이 헛웃음을 답드렸습니다. 정말 너무 하시네요. 아들 사정도 좀 봐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만 죄송하다고 해. 그럼 이만 끊자. 버스 안에서 통화하기에는 충분히 민폐스럽게 긴 통화였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선자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만약 한선자의 어머니가 이런 날씨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열일 제쳐두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부모보다 우선인 일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선자는 크게 알았습니다. 환절기에 오랫동안 비를 맞아서 그런지 며칠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서는 한참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장 때가 되자 슬그머니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꼭 지난 추석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엄마 김장 언제 하세요? 2달은 연락 없이 지냈으면서 그놈의 김치는 먹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김장은 왜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이번에 김장할 때는 저희가 한번 내려갈까 해서요. 그런데 지난번 김치통을 두고 오면서 한선자도 스스로 다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김장을 딱 10포기만 할 거야. 10포기면 너무 적지 않아요? 하지만 한선자 혼자서 먹기에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네 먹인다고 하루 종일 혼자서 수십 포기씩 허리가 끊어지게 김장을 해왔었습니다. 대부분 아들네 집으로 택배를 보냈었죠. 한선자는 아들네처럼 김치 요리를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10포기면 1년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사 먹어라. 나도 이제 늙어서 그렇게 많이 김장 못해. 그러니까 저희가 갈게요. 너희가 뭐 김장을 할 줄이나 아니. 생전 와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왜 그래. 요새는 사 먹는 김치도 맛있다더라. 김치 하나 때문에 괜히 먼 거리 왔다 갔다 할 건 뭐 있니. 그러자 아들이 지난번 화가 아직 안 풀렸느냐며 억울해했습니다. 지난번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화 풀리실 때도 됐잖아요. 내가 지금 화내니 그게 아니라 괜히 불필요한 일을 해서 서로 마음 상하게 안 하려는 거야. 지난번에 깨달았어. 괜히 독립한 자식 먹이겠다고 김치 싸들고 올라가서는 지난번처럼 너희도 물론 나한테 서운한 게 있겠지.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다음 설에도 서로 오가지 말자. 나도 그냥 여기 친구들이랑 놀러나 가고 그렇게 시간 보내려고 한다. 아들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자꾸 부대끼면서 살려고 하니까 늘 섭섭한 게 생기고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생기고 그러잖냐. 나도 다시는 그런 불쾌한 경험 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너희가 겪게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무리해서 오가고 그러지 말자. 가까이 살면 모르겠지만 3시간 거리야. 3시간. 아들이 역시나 말이 없었습니다. 너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어라. 그러는 게 오히려 앞으로 부모 자식이 더 멀어지지 않는 방법일 것 같으니까 말이야. 한선자는 아들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 납득하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문자 메시지로 구구절절한 변명의 말을 늘여놓았으니 말이죠. 지난번에 처갓집에서는 상황이 이러했다. 누가 이러했다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중요했을지 몰라도 한선자는 이제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한번 아들네가 오려나 언제 오려나 오매불망 아들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고 나를 초대해 주려나 아들네가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하고 그 집 앞에서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릴 일은 더 이상 없을 테니 말이죠.